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메지온의 신약 유데나필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메지온의 주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하거나 새 정부가 출범하며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뒤 100일 내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약 80%가 올해 고용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또 늘어날 것이라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80.1%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용 분야는 행정사무가 가장 많았고 제조, 엔지니어, 영업관리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지정 확정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 등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돼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자 주식시장에선 용산 테마주가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런 급등락에 전문가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용산 집무실 근처 공원조성 관련 기업부터 용산에 본사를 둔 기업들까지 이른바 용산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이어가던 용산 테마주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숲길 조성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 자연과 환경은 갑작스런 상승세를 타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뒤 오늘은 3.6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서부 T&D도 마찬가지로 용산의 서울 드래곤시티를 운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날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별다른 호재 없이 단순히 용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 LS네트워크스와 아모레퍼시픽 등도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테마주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더 구체화되기 전까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테마주는 합리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하는 경우보다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주가 상승이 실제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대선 전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이재명 테마주 역시 대선이 끝난 뒤에는 거래량이 줄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표적 이재명 테며주로 알려진 이스타코와 TS 트릴리온, 에이텍 등은 3월 대선 이후 각각 13.59%, 14.02%, 19.94%씩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국내 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발 중인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하자 이틀 연속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신약 실패가 자칫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희귀병 심장기형 수술 치료제를 개발 중인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지난 18일 미국 FDA와 미팅을 가진 이후 최종 관문인 신약 허가가 불발됐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한 메지온은 장중 무상증자 소식에 하한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이틀 만에 주가가 40%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해 3월 미 FDA의 신약 허가 신청 등록을 완료한 메지온은 최근 진행한 FDA와의 미팅에서 1차 메인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지적받아 사실상 신약 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FDA가 규제 지침만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여 매우 당황스럽다며 빠른 시간 내 FDA와의 미팅을 추진하고 추가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신약 허가가 실패하면서 대규모 횡령 사태와 회계 이슈, 임상 실패 등으로 신뢰를 잃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실적을 내거나 주주 기대에 맞는 친화 정책을 실시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장밋빛 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올해 삼성전자가 매출 319조 6천억 원, 영업이익 64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4.3%, 25.6%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일본 지진 여파 등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해 2분기부터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 반전이 기대되고 디램 업황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이에 주가 회복세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6만 원 후반과 7만 원 초반 사이를 오가며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또 양호하고 또 디램 가격이 3분기부터 오를 거기 때문에 주가는 접점을 조금 높아가지 않을까. 4분기 실적 개선을 감안해 보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봐집니다. 예. 개인은 최근 한 달 사이 삼성전자를 3조 원 넘게 사들이며 통 큰 베팅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가와 실제 주가상의 괴리율이 40%에 달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5일엔 KB, 또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주주총회가 한날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총에선 금융지주사별로 신임 회장, 또 사회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좀 민감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주총 시작 전부터 쟁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좀 짚어주시죠. 네,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초 차기 회장으로 한 부회장을 단독 추천하며 주총에서 회장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순탄한 선임 과정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주총을 얼마 앞두고는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인데요. 한 부회장이 지난주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즉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한 부회장의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한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한 부회장의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한 부회장에 대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및 증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부회장이 이제 회장직 선임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부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회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해당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번 주총에서 회장 선임의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공고하는 등 한 부회장 입장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금융의 경우 김정태 회장 이후 함영주 시대를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ISS의 반대가 주총 안건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ISS는 지난해에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이사진 연임 안건에 법률 리스크로 반대 의견을 표했으나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또 하나금융 주총 안건에는 약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었던 김정태 회장의 특별 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별 퇴직금 안건이 의결된다면 김정태 회장은 보수액 24억 원과 별개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총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KB금융은 5번째 노조 추천 이사제에 도전합니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사내 노동조합이 추천한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해왔으나 주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이 중 3번은 주총 표결에서 가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나머지는 후보자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신규 사회이사 후보로 최재용 강릉 원주대 교수와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후보는 사측에서 추천했으며 김영수 후보는 노조 측에서 주주 제안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연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금융에서도 첫 민간금융사 노조 추천 사회이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 짚어봤고요. 신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총의 주요 안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신한과 우리금융의 주요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입니다. 신한금융은 12명의 사회이사 중 8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9년의 임기를 채운 최경록 이사가 올해 3월 주총을 끝으로 퇴임하며 최 이사를 대신할 신임 사회이사로는 김조설 오사카 상업대학 교수가 뽑혔습니다. 김조설 사회이사가 합류하게 되면 신한금융의 여성 사회이사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은 지주사 출범 후 성다양성 제고를 위한 첫 여성 사회이사를 영입합니다. 또 우리금융은 이원덕 신임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원덕 행장 내정자는 2020년부터 사내 이사를 맡았고 최근 차기 우리은행장에도 선임되며 이틀 뒤부터 행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ISS가 이 내정자의 비상임이사 추천에 반대했습니다. 또 ISS는 기존 사회이사 4명에 대한 재선임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ISS의 공고를 주주들이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배당 소식이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약속한 만큼 올해 분기 배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금융은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은 이달 31일입니다. 주주 명부 폐기는 보통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KB금융이 지난해 중간 배당 결정에 이어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을 결정할 경우 KB금융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1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 배당 실지는 지난해 3분기 신한금융이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중기 배당을 실시했던 하나금융지주도 분기 배당 정례화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향후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부터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처음 주당 150원의 중간 배당을 한 뒤 정관을 변경해 중간 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했습니다. 예, 금융권의 주총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앞으로 서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죠. 도시정비사업 양강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수주왕 경쟁이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올해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2조 원 가까이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수주왕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먼저 치고 나간 건 GS건설입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에 근소하게 밀리며 도시정비 수주 2위 자리를 차지한 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1조 8,919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작년 5월 1조 원을 넘어섰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올해 도시정비 수주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정비 수주 실적 1위 자리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수주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 GS건설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연초부터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전 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 등 시공건을 연달아 확보하며 2월 말 기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1조 6,638억 원입니다.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 속에 두 건설사는 나란히 1분기 도시정비 수주 2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 양강을 이룬 두 건설사 CEO들의 리더십 경쟁도 눈길을 끕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도시정비 사업 3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한 배경에는 지난해 취임한 윤영중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꼽힙니다. 윤 사장은 취임 이후 사업 분야의 다각화, 수주 영업과 사업 추진을 분리한 조직 구성, 치밀한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조합이 원하는 설계와 사업 조건을 제시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현재 10대 건설사 중 최장수 CEO인 임병용 대표의 노련한 경영 아래 주택가 신사업에서 쌍끌이 호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은 전체 주택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 사업에서도 효과를 내며 도시정비 왕자 탈환까지 노려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아직 9개월여 남은 만큼 두 건설사가 첫 5조 클럽을 달성했던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라는 훈풍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는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 주요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정우 회장이 어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회장은 2차 전지 소재와 리튬, 니켈 수소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리튬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아르헨티나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염호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리튬을 직접 생산해줘서 감사하다며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이 조속히 성과를 내고 사업 규모도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인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현지 리튬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앞서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로토 염호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3년여간 현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데모 플랜트 검증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상용화 공장을 짓는 겁니다. 포스코그룹은 또 아르헨티나 정부와 향후 리튬 공장 증설과 양극재 생산 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을 늘리고 양극재까지 생산해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기준 세계 4위, 생산량 기준으로는 3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현지에서 리튬 자원의 인수, 탐사부터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 건설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포스코그룹이 처음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형 TV 모든 라인업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TV 시장 확대를 위해 네오 QLED 8K와 75인치형 이상의 이 초대형 제품군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네오 QLED 8K와 75형 이상 초대형 TV 라인업을 강화하며 TV 신제품 전 라인업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주력 프리미엄 TV인 네오 QLED는 총 21개 모델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8K와 4K 해상도로 8K 제품은 3개 시리즈와 3개 사이즈 등 7개 모델입니다. 최상위 제품엔 스크린 테두리를 2.3mm 수준으로 만든 인피니트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4K는 3개 시리즈 6개 사이즈의 14개 모델로 구성됩니다. 네오 QLED 신제품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판매됐는데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약 1,200대가 팔렸습니다. 라이프스타일 TV와 QLED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은 32형부터 85형까지 7개 모델, 더 세리프는 43형부터 65형까지 4개 모델로 출시됩니다. QLED 4K는 3개 시리즈와 7개 사이즈로 16개 모델입니다. 더 프레임과 더 세리프, 더 세로의 빛 반사를 줄여 한낮에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는 매트 디스플레이가 새로 적용됐고 주변 밝기를 스스로 인식해 블루라이트도 차단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프리미엄 TV 강화로 현재 약 30%의 글로벌 시장 TV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신규 주택 6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는 110필지 388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공급 면적 대비 80%가 증가했습니다. 공급 면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22만 제곱미터와 119만 제곱미터로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지 공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37개 지구에서 추첨, 입찰로 진행하거나 공모형, 임대주택 건설형, 주택개발 공모 리츠형, 설계평가형 등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LH는 오는 23일 LH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2022년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식당과 박물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LG 로봇 클로이가 이번엔 호텔 룸서비스에도 나섭니다. LG전자는 코트야트 바이 메리어트 수원 호텔의 2단 서랍형 LG 클로이 서브봇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로봇은 호텔 내 승강기를 통해 층간을 오르내리며 객실까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게 됩니다. 부피가 큰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기존 3단 서랍형에 이어 2단 서랍형 모델도 개발됐습니다. 2단 서랍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와인을 세운 상태로도 보관할 수 있고 최대 17kg까지 수납합니다. 실내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목적지를 설정해도 순차적으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도난과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잠금 장치를 갖췄고 제품 상단엔 9.2인치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포근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은 11도, 전주는 12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서쪽을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지역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흐려지겠고요. 낮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서와 경남 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1도, 대전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 선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 1도, 울진 3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1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 5도, 부산 6도로 다소 쌀쌀할 수 있지만 낮에는 13도 선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날은 더 따스해지겠고요. 금요일 서쪽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